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집 앞을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 장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기도 하죠.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비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는 다리 부상을 딛고 선발로 출전합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답게 경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가나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은 경계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닷새째를 맞아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했고 시멘트와 철강, 정유업계에서까지 물류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사이엔 첫 교섭이 이뤄졌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데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알렸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사전 연락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5명 가운데 여성 2명의 신원이 지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추락 현장에선 합동조사가 시작됐는데 사고 헬기에는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올해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의 1인당 평균 종부세 증가폭이 2년 전과 비교해 강남 4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의 32%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잠시 뒤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6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일전입니다. 우루과이전에서 다쳐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선발 출전이 확정됐군요. 네, 우리 대표팀 수비진의 그야말로 핵심이죠.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가나와 경기에 전격 선발로 나섭니다. 김민재는 잠시 뒤 열리는 가나와 H조 2차전 경기를 1시간여 앞두고 발표된 선발 명단에 든든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아리를 다쳤던 김민재는 어제 회복 훈련에 나서면서 출전 기대를 높였는데 다행히 베스트 11에 포함돼 우리 수비진의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김민재와 함께 김영권이 중앙 수비수로 나서고 좌우 측면 수비는 김진수와 김문환이 맡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주전수문장 김승규가 낍니다. 공격진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황의조 대신 우루과이전에 교체 출전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규성이 선발로 출격합니다. 얼굴 부상을 입은 손흥민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왼쪽 날개 공격수로 나서고 짝을 맞출 오른쪽 공격수로는 왼발에 능한 권창훈이 배치됩니다. 독일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도 처음 출전해 황인범과 중원 공격을 도맡고 큰 정우영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섭니다. 자, 가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오늘 경기입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나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최전방 공격수 안드레 아이유를 비롯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전에서 확인된 약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나의 라인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비 라인이 조직적으로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그리고 최전방과 최후방 간격 조율이 약하다는 취지인데요. 상대적으로 앞선 조직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황인범 선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경기 때 저희가 국민분들께 경기력으로 희망을 드렸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결과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가나 모두 16강 진출을 위해 승점 3을 확보하려고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가나가 포르투갈과 전반 경기 때처럼 수비수 5명을 세우는 5백 전술로 나온다면 치열한 중원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발과 공격진의 재간 있는 플레이로 중원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가나 수비진의 뒷공간을 노려야 합니다. 벤투 감독이 어떤 전술과 용병술로 맞설지 지켜보면서 승리하라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오늘도 거리 응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세게 퍼붓는 빗줄기도 응원 열기를 꺾을 수 없다며 궂은 날씨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뜨거운 응원은 좋지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것 같은데 응원하기 괜찮습니까? 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데다가 해까지 떨어지면서 현장의 체감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시민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오히려 아예 짧은 옷만 입고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 또 축구 유니폼 위에 비옷을 걸친 시민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를 이겨내고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비가 와도 저희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네. 오늘 2대0 가자! 네, 또 시민들은 가족, 친구와 함께 신나게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응원의 목소리 카메라에 직접 담았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응원전에 대략 3만 명 정도가 참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경기가 시작하지만 현장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는 만큼 안전사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경찰은 경기 시작 전부터 서울시와 종로구 그리고 붉은 악마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현장 곳곳에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12개 부대, 특공대 20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붉은 악마 측도 오늘 행사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 340여 명을 배치하고 구급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응원전은 대략 12시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리고 5호선 운행을 12회 늘려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거리 응원 안전하게 마치시고 귀갓길도 혼선 없도록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닷새째입니다.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운반량이 급감했고 시멘트와 철강, 정유업계도 물류 차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천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운행을 멈춘 화물차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화물연대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이처럼 철강 제품 운송은 물론 전국 항만과 건설 현장에서도 물류 차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해복구용 자재 반입만 가능할 뿐 철강 제품의 육송 출하가 사실상 중단됐고 현대제철도 하루 평균 5만 톤에 달하는 철강 제품을 운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총 파업에 대비해 상품을 조기 출하하는 등 재고 물량을 최대한 비워뒀지만 일주일 이상을 버티는 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전국의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이번 주부터 건설 현장 대부분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도 출하가 중단되면서 저장고가 부족해졌습니다. 파업이 일주일간 더 지속되면 시멘트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엄정하고 또 그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유업계도 비상입니다. 전국 유조차 운전자의 80% 정도가 화물연대 노조원으로 그간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바닥나면 일선 주유소에서 공급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2월 1주부터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고 부족을 호소하는 주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조금씩 어려워지지 않을까. 주요 경제단체들과 자재업계들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집행부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파업 닷새째 성사된 첫 교섭을 위해서인데 시작 전부터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차관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끝까지 계실 거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1차 교섭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연구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국토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교섭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짜 대화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협상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대화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품목에 한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외 품목은 확대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하는 만큼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될 내용도 아닌 걸 잘 알지 않냐. 바로 복귀를 좀 해라. 뭐 이런 내용을 또 그런 걸 놓고 이제 좀 같은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양측 모두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교섭 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 심의를 발표하고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양측은 30일 수요일 다시 만나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교섭에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사실상 예고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취재진에게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든 사든 불법 행위의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주재였는데 순방 일정으로 부재 중이라 추경호 부총리가 대행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안건이 중대하고 국민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업무 개시 명령을 사실상 예고한 건데 이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첫 교섭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 의지가 읽힙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멘트, 레미콘과 정유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동 시기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현장 조사와 업무 복귀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와 준비는 마쳤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면허정지와 취소까지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겐 법안 거부권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타협 대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파업의 원인과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파괴 선동이라면서 화물연대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한 정부에 더 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등 지난 6월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법 위에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처럼 강경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은 아무리 해도 불법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의 다름 아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단체를 만나 법안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재산을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갈등을 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최후 통첩한 민주당이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거부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해임 건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엔 국회 문턱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같은 날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적자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이 책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걷어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기도 전에 해임안을 꺼내든 건 다분히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럴 바엔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 즉시 국무위원회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수 법안 처리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장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각각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한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이 이러한 단독 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서며 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정부 동의권 운운하지 말고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십시오. 예정대로면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요구하며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 부수법안 심사도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예산안 증감액을 두고 단판을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여야가 손을 맞잡긴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법정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입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들의 이름도 언급돼 관련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제기된 의혹은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선택적 수사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촉발한 50억 클럽 의혹이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인물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총장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초기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수사받던 브로커 조모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붙여주고 수사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는 앞서 언론 보도로 공개된 녹취 내용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못해주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과장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물론 남 변호사의 증언은 여전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전원 수준입니다.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 역시 이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아들 퇴직금 때문에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말고는 1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 일했던 머니투데이의 홍모 회장은 경찰 수사 끝에 과거 김 씨에게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것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역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집중돼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런 의혹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9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현관 앞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취재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 집 앞을 찾아가 유튜브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즉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입니다. 더 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이처럼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데 과연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우선 주거 침입의 경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 공간이어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요즘 대법원이 주거 침입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주민을 속이지 않고 정당한 취재 목적을 밝혔는지, 그리고 당시 거주자였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복 범죄는 보복의 뚜렷한 목적과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더 탐사 측이 보복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그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한동훈 장관도 좀 공감을 좀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만 이 역시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다툼 여지가 있고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점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강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좀 더 조사를 진행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의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강남 4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소득 2천만 원 이하 납세자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58만 4천 명, 5집당 한 집꼴로 종부세 대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서울의 구별 종부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강북구가 115만 원, 도봉 77만 원, 노원은 73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 금천구는 203만 원, 관악 126만 원, 구로는 1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종부세 오름폭이 작았습니다. 강남구가 104만 원 올랐을 뿐 서초와 송파, 강동은 모두 100만 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마포와 성동은 30만 원대가 올랐고 용산구는 오히려 106만 원이 내렸습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과세 표준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 고지세액이 증가하거나 새로 과세 대상에 편입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이 가장 높았고 부산과 경기, 대전, 세종 순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2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7만 3천 명으로 1주택 납세자의 31.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4%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거래소 사이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자 금융당국도 사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믹스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거래가 이뤄져 왔는데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박사가 지난주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출된 유통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위메이드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엇이 불충분한지 알려주지 않았고 거래소들이 위믹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법원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신들이 정의하고 있는 유통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갑질을, 이런 불공정을 저는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에 박사는 위믹스 측이 16차례의 기회에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회원사 만장일치로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렸다며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오가는 사이 위믹스 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 전 주요 거래소에서 2,200원대에 거래됐으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며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상장 폐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위믹스 외에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는 FTX 거래소 파산 신청에 이어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까지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를 침체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신뢰성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7대 제강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각 제강사 임원급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임원급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짬짬이 의혹을 받는 국내 7개 제강사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공공입찰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 연간 1조 원어치를 주기적으로 발주하는데 제강사들이 입찰에 앞서 낙찰 물량을 미리 나누고 입찰 가격까지 짬짬이 해온 겁니다. 모두 6조 8천억여 원 규모로 관급 입찰 담합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업체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 연습까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화된 검찰 수사 과정에선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임직원들을 넘어 더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강사 7곳에서 가담 정도가 제일 중한 임원급 1명씩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 수사는 더 윗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국고 손실로도 이어진 만큼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임원급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각 제강사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벌써 한 달입니다. 정부는 참사 뒤 지역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지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참사로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반의 반 정도까지 생활하시는 분들만 약간 지나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오시거나 놀러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하죠. 이후로 계속 안 좋아졌으니까요. 네. 외국인은 많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안 좋죠. 급격한 상권 침체로 이태원 1동의 매출은 61.7%, 유동인구는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 2동의 매출도 20.3%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용산구가 소상공인 피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영업 결손액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해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자금의 금리와 보증료를 내리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동시에 대출 기한을 확대하며 만기도 연장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7천만 원까지 늘어나며 고정금리를 1.5%로 0.5%포인트 내리고 대출 기한도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늘립니다.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되며 보증료를 고정금리 0.1%로 우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용산구청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아도 보증이 가능하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그동안 어렵게 버텨온 이태원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에 적발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불법 수익을 챙겼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체포를 시도하자 거칠게 항의하는 피의자. 창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방에서는 수건과 이불, 베갯잎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처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붙잡힌 사람만 114명, 16개 건물에서 160곳이 넘는 오피스텔을 호텔이나 모텔처럼 꾸며 손님을 받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형량이 그리 높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숙박업소 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한 피의자는 오피스텔 11채를 이용해 1년 4개월 동안 11억 원을 챙겼고 객실 21개를 위탁 관리하며 반년 사이에 3억 원을 번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소란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자 관할 기관들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세금도 물리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지금 그걸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부가세 10%에다가 무신고 가산세 20%고. 경찰은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신고를 한 업체만 숙박공유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2천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안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대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3천여 명, 피해 금액은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걸그룹 소녀시대 소속 태연과 매출 1,600억 원대 중소기업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유소년 코치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한빙상연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고척동에서 유소년 쇼트트랙 팀을 지도하는 40대 이모 씨가 10대 제자들을 불법 촬영하거나 성추행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씨는 자택으로 학생들을 데려가 샤워할 때 몰래 촬영했고 아픈 학생들을 마사지한다면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맹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조사 진척에 따라 최소 자격 정지에서 영구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서둘러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도 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1: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CCTV와 방범초소를 둬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 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은 책임을 다한 것인데 그 위험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 기본권 침해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런 가운데 성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이미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치료 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박병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 감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주제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이 상황에 대한 보고와 또 동의의 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입니다. 정쟁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은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민주당이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해임 건의하든지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입니다. 자, 먼저 이것의 파장 전에 사실관계만 조금 여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은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 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임 건의안은 상정은 물론이고 통과까지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애당초 탄핵 카드도 고려를 했었는데 예.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가지고 법률적인 위법 사항이 드러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예. 당장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고 해임 건의 정도로 일단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로는 보여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해임 건의안을 탄핵소추안에 앞서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 법률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이 있었기에 해임 건의안을 먼저 들었을까요? 일단은 여론과 민심은 이제 등에 업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과정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행위와 말로 역풍을 맞게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이 탄핵소추보다는 단계로 보면은 약간 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달력을 보여드렸는데 12월 2일 정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되고 본회의에 올라간 뒤에 12월 2일. 자, 12월 2일은 예산안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국정조사도 지금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장관부터 자르라는 건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 타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여야가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악수하면서 축구로 따지자면은 우리 앞으로 페어플레이 해보자라고 합의했는데 합의하고 뒤돌아서자마자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다리를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도 있고 또 국정조사 초입에 들어가는 시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차분하게 국정조사를 해봤더니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정치적인 스코어만 따져서 보면요. 이상민 장관 불러다가요.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하다 보면 이상민 장관 발언하는 내용들 보면 솔직히 실수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포인트로 가져가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이런저런 어떤 문제되는 발언들 이런 거로부터 약간 좀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조 합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산안 처리 후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기하겠지만 오늘 또 그런 일이 많아졌으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단시일 내에 빨리 진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전에 좀 여론전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사실상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리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어떤 안 좋은 민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뭐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우리 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실수를 유도하고 내지는 좀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속에서 좀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자기 식구 감싸기의 어떤 본색 이런 걸 좀 드러내게 한 다음에 탄핵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로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은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이 장관이 국정조사에 나오기에 앞서서 해임 건의안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추측. 그러니까 뭐 사실 인간적으로만 봐도 국정조사 나오기 싫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자진해서 사임할 거라면은 진직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명시적으로 국정조사에 앞서가지고 주무장관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 혼자서 이 거취를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설령 사임을 하더라도 전직 장관 자격으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국정조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게 이제 해임 건의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그냥 딱. 사안이 전혀 다르죠. 박진 외교부 장관 때는 저도 그 해임 건의안이 좀 잘못됐다고 비판할 정도로 내부에도 뭐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어떤 사퇴 내지는 해임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게 계속 강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다시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을 저렇게 이상민 방탄 국회, 이상민 방탄 대통령실, 이상민 방탄 정권이라면 과연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을 하는 게 맞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애매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스냐 노냐라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상대방한테 너무 강한 압박을 주면서 이렇게 뭔가 예산안이라든지 국조라든지 뭐 이렇게 풀어가자라고 하는 거는 좀 도의에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바꿔 말하면 대통령한테 아픈 지점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좀 국민의힘 쪽으로 좀 돌려볼게요. 대통령실도 어쩌면 국민의힘을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파기는 너희가 민주당이 하는 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선 이걸 하느냐.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정조사라는 것 그리고 예산안을 두고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임 건의안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중단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은 이런 지금 걸 가지고 좀 사안을 좀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물타기를 하면 이거는 물타기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단계를 함께 조사를 해보자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좀 해야지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듯한 방식으로 가서 이게 뭐 전체 국조를 만약에 뭐랄까 좀 약간 흠집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역풍이 좀 있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분위기가 약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권 주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사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었죠. 근데 본인도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명확하게 경질 의사를 밝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당내에서는 이렇게 뭐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라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조까지 합의가 된 마당에서는 국민의힘 온건파들이 점점 설 자리가 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경파들이 얘기하기가 좋은 거죠. 아, 우리가 이거 국조까지 합의해줬는데 이상민 장관까지 아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거치 결정하라는 거냐. 뭐 우리는 아무리 의석수가 열세라지만 내주기만 해야 되냐. 이 논리에 지금 온건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제가 뭐 다 얘기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 당도 숫자로 따지면은 오히려 절반 이상이 국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콧하고 국조위원 다 사퇴하고 그럴 수 있겠냐. 내심은 그런 쪽이 많을 텐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온건하게 가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강경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업무죠. 이렇게 그 당끼리 이제 계속하고 뭐 회의도 주재해야 되고. 근데 지금 무조건 이걸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내대표 합의가 파기되는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오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시험대에는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조에 대한 민심, 여론의 지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때 올 역풍이 훨씬 클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당내의 강경 목소리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경 목소리를 좀 약간 무마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조는 국조대로 진행하는 묘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밟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의 주호영 의원의 모습은 정치가 실종된 국회에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국민에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하면서도 강경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좀 무마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산국회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민생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입니다.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입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당은 새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짜 엄마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보면은 이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막
소위를 열고 상임위를 열고 이런 진행이 의외로 좀 그렇게 뭐 다급하거나 급해 보이거나 절박해 보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없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뭐 또 전략 전술일 수도 있겠죠. 네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걸 또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네.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이런데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예. 국민에게 일일 브리핑을 하든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뭐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알려줘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은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예. 이것만 남고, 예, 예.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의석수가 뭐 압도적 다수인 예. 야당 예.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저는 지금 여당의 모습이 예. 별로 저는 그렇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네네. 그거를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예. 결국에는 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매년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집행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제 예산이 뭐 심의, 의결, 뭐 집행, 이제 집행되는 과정들에서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하면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은 예년과 다르게 사실 예전에 쟁점이 한두 가지였다면 지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뭐 조세 소위도 있고요. 뭐 지금 뭐 되게 경호실 문제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산이 원래 많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정부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1년차 예산 때는 야당에서 조금 좀 이렇게 허니문 기간처럼 주는 게 좀 있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일단 한번 그런 해보고 느낌? 뭐 예, 잘하나 예. 못하다 보자. 잘 못하면 다음번 국감에서 이렇게 지적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여야 간의 협치가 실종돼 있고 뭐 야당 당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은 또 별로 높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과거랑 다르게 좀 예측 가능하지 않게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공공주택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임대를 중시했다면 저희는 분양 위주로 가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 예. 약간 철학의 차이 그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확 삭감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약간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민간에서 좀 좋은 일자리 하면 거기에 보전해주겠다. 이게 철학과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이런 거 정도는 좀 할 수 있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이거 도를 넘었다. 이걸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아시면 우리 말을 들어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예. 아니 왜 지금 민주당한테 충분히 협조 요청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읍소 안 하냐, 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정치권의 여러 노이즈에 좀 예. 가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협치가 사라진 거죠. 대화가 좀 사라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마구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제가 좀 우려를 예. 했지만 예.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민주적 거래예요. 예. 민주적 거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자에게 그만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반대 이야기를 충분히 함으로써 다음 선거 때는 우리에게도 표가 와서 다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예, 예, 예. 뭐 이런 게 이제 민주적 거래인데요. 그만큼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민주적 거래를 깨려면은요, 굉장히 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민주적 거래를 우리가 인정하려고 해도 이건 국민에게 정말 손실이고 이건 안 돼. 혹은 뭐 헌법에 예, 위배된다, 뭐 이런 위배된다거나 거지.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이거는 뭐 특정 집단, 예. 특정 뭐 계층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예. 뭐 나머지들한테는 큰 피해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없이 민주당이 만약에 예산을 민주당표 예산으로 만약에 만든다, 예. 그럼 저는 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역풍까지 있을 수 있다. 예.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실은 깨는 거거든요. 예. 예. 어쨌든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예상돼. 예. 니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문제가 나오면 너네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이런 충분한 책임
추궁과 네네.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예. 해봐라 해줘야 되겠지만 이걸 아예 하지 마라 예. 라고 하려면 그만큼 큰 명분이 필요하죠. 내일 어차피 12월 2일에 어차피 법정 시간 안에 지금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거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일 거기 때문에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 좀 극적인 반전이 좀 있을지 한번 공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안이 또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정진석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국회 마무리되면 전당대회 논의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대 시점이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 내에서는 4월설이 좀 다수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예. 근데 이제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한 5월, 6월까지도 좀 늦게 할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 뭐 선출된 당대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대위원장 오래 하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한 4월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일단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거에 의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앞당겨져 가지고 뭐 2말 3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의가 공교롭게도요. 지난 25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만찬이 있었어요. 막 사진도 좀 나오고 분위기도 얘기 나오던데 그 만찬 뒤에 지금 비대위회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윤 대통령 의중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답은 모르시겠지만 물론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저는 뭐 그거를 제가 추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좀 부적절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제가 위기입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 지금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농담 한 개 흘러나오고 이럴 때는 아니지 않나요?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래서 야당에는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한다. 아니면 야당에게 이렇게 좀 호소를 한다. 아니면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뭐 내 식구들끼리 만나서 그냥 즐겁게 만나서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농담이나 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희 목요일에 이제 나오시는 그 김종일 비대위원이 계신데 뭐 상견례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뭐 목요일에 이제 어떤 자리들을 지금 상견례나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정말 말씀하신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뭐 고위 당정대 회의 이런 거에서도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그러니까 전원으로 전해지더라도 어떤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사실 저희 당이 굉장히 좀 어수선했고 또 최근에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친윤 세력이 흔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뭐 선배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우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거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예산안 통과라든지 국정조사 국면이라든지 꽤 의미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이거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그 말씀에 좀 답답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는 뭐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여야만 정리가 된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들이를 겸해서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집들이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저 정치. 관저 정치. 사실 그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기로 할 거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에서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뭐 궁금하기도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근황을 조금 소개를 하고 총선 재출마 의지를 밝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 자체가 또 정치 스케줄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고 이 자리에 가셨지만 일단 만나지 못했다. 네, 저는 좀 일찍 혁신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빨리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3번 뭐 졌으니까 다음번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노원 상계를 또 얘기한 것 같아서 총선 출마 의지를 당연히 뭐 밝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녹록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앞으로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도층 확장이라든지 세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늘어날 테니까 이준석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정치적 자산을 또 쉽게 팔아먹을 거냐. 어찌 보면 본인이 약간 얼굴 마담처럼 쓰여지는 거를 다시 한번 감수하고 어떤 당에서부터 공천을 받고 어떤 적극적인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뭐 양두구육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또 주워 담거나 뭐 절충할 거냐. 생각보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핵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저는 꽤 험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험난하지만 돌아올까요? 뭐 일단 본인은 돌아오고 싶겠죠. 근데 싶을 텐데 이게 어떤 식의 이제 정계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일부러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짧게 짚고 넘어가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취임 인사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예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넣었어요. 이제 두 사람의 나눈 대화가 뭐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보 진영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극단적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신 거예요. 주목을 못 받잖아요.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는 답답함의 발로다. 누군가 그러면은 정의당이 지금 뭘 해야 그나마 좀 주목을 받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예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당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으면 스스로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정말 정의당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들려주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지금 정치권이 움직이는 판 안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신의 한 수에. 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3 정치 세력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조정훈 의원이나 뭐 시대전환의 그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서 당이 좀 여러 개가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당도 뭐 110명이 넘는 의원이 있고 민주당도 뭐 170명에 육박하는 의원이 있지만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번 대선만 봐도 의회에서 트레이닝돼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인재가 안 나왔어요. 양당 모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인재를 제대로 발굴하지도 못하고 키워내지도 못하는가. 그리고 몇 안 되는 인재들이 자기 말 하려고 그러면 튄다고 또 뭐라고 하는 형태의 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게다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보면 좀 보기 싫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데뷔를 했지만은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정치적인 세력이 의미가 있다. 제가 비록 뭐 거대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이죠. 더 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도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네, 함께 듣죠.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해,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준비 중입니다. 혹시 유튜브 보셨나요? 그 채널 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과정이 이제 취재 뭐 한다고 얘기를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저는 더 탐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좀 인지하시고 취재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수단이 정의롭지 못한데 그 결과를 다 정의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뭐 저희가 검찰이 움직이는 걸 비판하는 거에 가장 큰 논리가 또 그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거나 뭐 그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법치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더 무서운 독재가 될 수 있다. 기소를 이런 전제로 해서 수사를 그렇죠.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해창 총재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가 법치를 악용해가지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탐사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단들이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러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결과를 내놔도 나중에는 저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자제하면서 취재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정 자체도 정의로워야 하고 올바라야 한다. 어쩌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법률 가수이고 변호사시니까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처벌 가능성이 높죠. 사실 더 탐사 측에서는 우리가 예고하고 갔기 때문에 뭐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승인을 받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얻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1층 현관도 대부분 그 시건 장치, 그러니까 내지는 이렇게 현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도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주거 침입을 하면 이게 특수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한동훈 장관과의 뭐 악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복 범죄 같은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제가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진 않는데 도어락 눌러보는 장면이 저는 좀 약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가족이었으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종합해 보면 저는 꽤 이거는 처벌 가능성이나 아니면 처벌 수위도 높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뭐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탐사 측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보면요,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왜 김의겸 의원 비판하고 우리는 고소 안 하냐, 뭐 이렇게 공개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더 탐사 측은 이렇게 그 논쟁이 될수록 본인들의 인지도나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세연이나 아니면 보수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의 현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차분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취재에 임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뭐 더 탐사와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께도 저는 좀 아쉬운 게, 더 탐사가 그랬으면 더 탐사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사주를 했다는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 본인이 자꾸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치하시고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하셔야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의도? 근데 이게 이제 그 더 탐사라는 매체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 측 이 언론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유튜버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게다가 지금 더 탐사라는 매체가 최근에 내세웠던 의혹이라는 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김의겸 의원이랑 사실 협업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한동훈 장관이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좀 세게 얘기하실 때 국무위원이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 어떤 청담동 술자리 얘기나 아니면 저 가족 관련해서 저렇게 집에 찾아오는 거나 이런 거는 본인 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쉽게 냉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공감도 됩니다. 그걸 더 탐사를 뭐라 그러는 건 저도 같이 뭐라고 해드린다니까요. 근데 민주당을 뭐라 그래요? 그럼 더 탐사가 민주당이 사주했다? 그럼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자택 앞에 가가지고서 한 거는 대통령실이 사주한 겁니까?
저 그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사안들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를 또 아마도 다음 주에도 관련 주제를 또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수출입과 화물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멘트가 평시 대비 11%인 2만 2천 톤만 운송되면서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 대비 15%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건설협회가 20개 건설사에서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현장 912곳 가운데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을 포함해 현장 508곳에서 골조 공사가 멈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원 7천여 명, 전체 조합원 가운데 32%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8개 사건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신항에서는 어제와 지난 26일 신선대 부두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에 달걀과 쇠고술이 연이어 날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경북에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폭행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게 보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 등을 내건 우주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이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2045년까지의 방향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과 달 착륙 후 자원 채굴에 성공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입니다.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로드맵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향도 내놨습니다.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예산과 투자 증진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주기술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현재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있고 많은 국가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만큼 더 늦게 출발하면 안보는 물론 연계산업 등에서도 이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모두 전담 준비 조직이 본격 출범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에서 주도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준비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내년 1분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을 때 여야 협치 상황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국판나사, 즉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수행할 법무처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설립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를 책임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지구 궤도를 돌다가 수명을 다한 위성이나 또 우주로 발사한 로켓의 파편 등을 우주 쓰레기라고 하죠. 이런 우주 쓰레기는 다른 위성들과 충돌하거나 또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국제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산업이 우주 산업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긴 꼬리를 그리며 줄지어 지구로 추락하는 물체. 별똥별이 아닌 중국이 쏘아 올린 로켓의 잔해입니다. 지난 7월에는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가 호주의 한 농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 스페이스X의 로켓 잔해물로 드러났는데 길이가 3m에 달합니다. 이 같은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에서도 위험 요소입니다.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위성과 부딪혀 위성을 파손하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돌진해 우주인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종종 벌어집니다. We're not at a huge problem right now, but if we don't do anything in the next decade, couple decades, I think it's going to get a lot worse. Certainly in 50 years, if we don't do something,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우주 쓰레기가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지난해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을 개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쓰레기 위성과 함께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수개월의 비행 끝에 수거 위성은 쓰레기 위성과 결합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2026년에는 실제 영국 위성을 지구 궤도에서 제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럽우주국은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고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집게팔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이르면 2025년 발사할 계획입니다. Our systems will be able to remove multiple pieces of space debris. They'll go grab onto one, pull it down safely out the way, then go back and get the next one. 유럽우주국은 또 우주에서 그물을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위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 가운데 지름이 10cm를 넘는 건 36,000여 개. 각국의 우주 진출이 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 규모는 2030년쯤 우리 돈 18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국이 유인우주선 선저우 15호를 내일 자정쯤 발사한다고 관영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의 마지막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이 선저우 15호에는 3명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2일 텐궁 건설을 위해 화물 우주선인 텐저우 5호를 발사해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와 성공적으로 도킹시켰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인 여러 명이 발사 차량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와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기동성 향상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한 이튿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기록물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해프닝은 미사일 발사를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군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일어서며 환호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있던 군인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인 겁니다. 이후 여러 명이 순식간에 발사 차량에서 사라졌는데 차량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고 이후 발사 차량 앞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이동식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까지 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화성 17형 발사대차 제321호에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웅 칭호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주 흔치는 않지만 화성 17형이 북한 무기 체계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역사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은 또 화성 17형과 관련한 위관급 군인들의 승진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말단 군인사까지 챙긴 것은 화성 17형 발사 성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소형 무장 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4년 첫 전력화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170여 대가 배치돼 우리 군의 노후 헬기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면에 닿을 듯 낮게 비행하다 급상승하고 후진 고속 비행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유럽 민수용 헬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빠른 기동력에 20mm 기관포와 공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해 전차 제거, 강습부대 엄호, 수색 임무 등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소요 결정 이후 탐색 개발과 초도 시험 평가를 거쳐 2020년 12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제기들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으로 5조 7,500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노후 헬기 500MD와 코브라 헬기 등을 대체하며 170여 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 헬기 개발에 성공해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산 무장 헬기가 육군에 우선 도입되고 나서 해외 시장까지 수출이 된다면 K방산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육군에서 36대를 운용하고 있는 최신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의 추가 도입도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 3천억 원을 투입해 36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으로 지상병력의 고속 기동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과 우울증 등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의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컸던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비교해봤더니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는데 유행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여성 실업의 증가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여성이 더 많이 우울증 진료를 받긴 했지만 유행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비 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소비 금액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최근 낮아진 것도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초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6차 유행에서는 이런 지출 감소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위험 인식이 변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16% 줄었고 응급실 이용 건수는 26% 감소했습니다. 기저질환자와 고령층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적기에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10가지 지표를 발표한 국가감염병 자문위는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의 사회 경제적 파급 영향을 평가해 방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마약 관련 실태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세상인 메타버스에서 지켜야 할 윤리 원칙도 공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4년간 청소년 자살률은 44% 늘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는 매년 4에서 5%, 즉 한 반에 한 명은 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나왔는데 올해도 4.9%, 8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정책 총괄을 위해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 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위기 학생을 보다 빨리 발견하기 위해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 선별 도구를 개발하고 예방적 개입을 강화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이주 배경 청소년 통계가 처음 구축되고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과 취약가족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와 생활, 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새로운 위협인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도박 예방 교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메타버스 환경을 누리기 위한 윤리 원칙도 세계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메타버스는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가상현실 공간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가상의 자아인 아바타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와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 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자아와 안전한 경험, 지속 가능한 번영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진정성과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등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유럽식 꽃길을 조성하고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새 공연장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산 100억 원을 들인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하거나 또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집행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거리 곳곳에 꽃이 담긴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꽃장식을 설치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유럽식 꽃길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당동 곳곳에는 이런 꽃 장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건비 5천만 원 정도를 포함해 모두 1억 원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은 서울 동작구에서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작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작 사업을 담당하는 동작구청은 사업비가 얼마나 무슨 기준으로 책정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사업단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년 통째로 예산해줘요. 이렇게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동안 르네상스 사업 곳곳에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입한 문화공연장 신축 사업도 골칫거리입니다. 구청 등은 처음 이곳에 신축 공연장을 짓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획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확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구청 측은 용역업체에 선급금 3,800만 원까지 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정확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 동작구청은 뒤늦게 르네상스 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방만한 사업에 책임을 묻고 이후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사업에서 30억이 날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라간 겁니다. 날라간 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사람들이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새로 끊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또 사업 과정에서 구청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강원도 양양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여성 탑승객 2명의 신원이 잠정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헬기 관계자의 지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추락한 헬기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원인 파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기체 잔해 위치와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블랙박스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비행 데이터나 여러 음성 데이터들 확인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고 원인은 밝히기가 힘들겠죠. 사고 헬기 운영업체는 해당 헬기는 처음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기종인데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박스가 장착된 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산불 진화용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착돼 있는 항공기, 안 돼 있는 항공기 가격대가 몇백억씩 차이가 납니다. 탑을 끄는 항공기들이 거의 90% 이상이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로 숨진 5명 가운데 기장과 정비사들을 뺀 나머지 2명은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다만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DNA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구조 수색 작업에 혼선을 부른 미신고 탑승도 수사 대상입니다. 2명이 탑승했다는 비행계획서 신고와 달리 3명이 더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운행하는 기장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들 위반 여부 그런 것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과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며 추락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25일 인천 다세대 주택에서 중대에 빠진 40대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형제 2명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18살 A군과 동생 16살 B군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국과수는 형제의 몸속 헤모글로빈 수치가 사망할 수 있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제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는 최대 2달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전남 나주 지역 가금 농장 2곳에서 H5B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 2곳에서는 어제 닭과 오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1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 5곳 46만 마리에 대해 매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또 10km 반경한 가금 농장을 검사하고 전남도 내 가금 사육 농장과 관계시설, 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8도에 머무는 등 아침에 비해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고 모레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첫 한파 경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중서부와 남해안에는 최고 70mm, 다른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수도권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다른 지역은 2도에서 많게는 10도까지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추위가 더 강해지겠고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